그런 부인들이 남편 모르게 가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 남편을 혹시 죽여버리고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냐. 그런 상상이 가능한 거죠. 일상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건들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순수하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전체 보험 계약에 대한 사항을 보험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안에다가 수집을 합니다. 일종의 굉장히 요시찰 인물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라는 건 내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보험회사와 보험금과 관련해서 분쟁을 할 때는 내가 선택한 계약이 아니고 그 가해자가 선택한 보험회사, 보험회사하고 싸워야 될 경우도 있어요. 좀 어려운데. 보험금과 관련해서 보험회사하고 이제 분쟁을 해요. 네네. 그러면 제가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험 하나 가입하겠습니다라고 보험료 내고, 보험사고 발생했어요, 보험금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 제가 선택한 경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보험 가입을 한 적은 없는데 상대방이 들어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제가 보험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피해자의 경우. 그렇죠. 부동산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가해자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쉽게 이해되죠. 근데 가해자가 보험 손해배상을 자기 돈으로 직접 하면은 보험회사를 상대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제 가해자는 이럴 때 대비해서 자기가 사고 낼 걸 대비를 해서 그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회사가 물어주도록 들어있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인 거죠. 국가는 또 강제적으로 그렇죠. 들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보험회사하고 관계 없는데 제가 그 보험을 가입한 가해자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뿐이에요. 계약은 안 했는데 손해배상을 보험회사로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록까지도 다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사실 좀 황당하다는 그건 제가 이해가 부족하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그 취지가 어쨌든 국민을 보호하고 그런 어떤 악의로부터 국민에 대한 어떤 침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 정말 나쁜 건지 이제 관찰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맞지 않죠. 근데 좀 더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지 우리들이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이제 그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떤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을 색출내기 위해서 좋은 의도인 거죠. 좋은 의도라고 한다라면 그렇다면 사전에 당신이 이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안에도 정보가 수집이 되고 지급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이 돼서 분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이제 분들이 직접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더니 그 계약사항이 금융감독원에 제공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정보 주체인 제가 금융감독원한테 어떤 내 정보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해서 확인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거마저도 거부하는 거죠. 선생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금융감독원의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죠. 그런 경우를 알려줄 때 사실 그래서 이제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이 왜 나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정보 주체한테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네가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거와 그 다음에 또 그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이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보험회사가 직접 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료를 열심히 받는데 그 돈을 다 보험회사 주주가 이익을 먹어야 되는데 보험사고 발생했다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돈이 일단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험자로서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보험회사가 남길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 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을 지킬 목적이 일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청구한 보험 가입자들한테 갖은 행포를 많이 부려요. 그렇죠. 사실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거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다른 회사에 가입돼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면 이 우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핑계를 더 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에는 가입을 한 건을 해서 이번 보험금으로 하루에 10만 원이 나가는데 다른 회사에도 또 있지 않을까? 다른 회사 또 10만 원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 또 다른 회사에도 뭐 10만 원 나오는 게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보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보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에 우리 회사는 10만 원이 나가지만 다 합치면은 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30만 원 그러니까 이번 하루만 하면 30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원하지 안 해도 되는데 보험금을 이번 보험금 30만 원씩 받아 먹으려고 그냥 입원을 한다는 거죠. 또는 입원한 것처럼 꾸며갖고 가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언론에서 나이롱 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이롱 환자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이롱 환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또 보험금을 주려고 하면 그 국민건강보험 그 공단에서 그 의료비를 지급을 할 때 사전에 심사하는 곳이 있어요. 의사가 의료비를 청구를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기구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사가 입원 치료해준 그 기간만큼에 대해서 부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미 심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사 결과에 따른 어떤 그런 보험금들을 사실상 보험 이용자들도 영리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리보험회사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심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를 대충은 알아요. 합법적인 절차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불법인 거죠. 환자가 입원도 안 했어요. 근데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의사는 입원 시켜준 것처럼 서류상 꾸며요. 그리고 너는 영리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죠, 서류가. 위조가 되거나. 아니면 의사는 정상적으로 발급을 해줬는데 입원 기간을 10일로 해놓은 거를 한 20일로 이렇게 길게 좀 이렇게 늘리거나 하면 그 가입자가 이거를 위변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범법 행위가 돼요.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도 안 주는 건 당연한 거고 형벌이나 이런 걸로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닌 단지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 오랜 기간 나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핑계를 대가면서 이유를 아까 보험금이 자기가 벌어서 실제 벌어서 수입이 있는 것보다 보험금을 받아 먹는 게 더 이익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입원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장만 가지고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아니요, 그쵸. 만든 목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가입된 거는 계약상이라든가 지급상이라든가 이런 걸 나름대로 그냥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 가입돼 있는 것들은 관리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타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한테 다른 데에 들어있는 것들 전부 다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알려야 될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 이제 가입하고 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고 아무튼 뭐 다른 회사에 뭐 들어있는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들어있는 거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자기네가 알고 싶은 그 정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러니까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맞는 정보를 갖다가 얻으려고 할 때 쉽게 안 얻어지니까 그런 정보들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대표해서 각 보험사들한테 정보 다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제공된 정보를 가공을 다시 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보험 사기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죠. 보험 사기 지표라는 걸 만들어서 뭐 지표 점수가 40점 이상이 넘어간다거나 뭐 5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된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180일 이상 입원한 일수가 180일 이상 이렇게 많다거나 이렇게 어떤 기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가 자기 말을 안 들어요. 환자들 좀 제발 좀 입원 좀 그만 좀 시키고 그냥 퇴원 좀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주는 데도 있고 안 들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소신껏 보험회사의 입장이거나 또는 환자 입장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의사의 어떤 소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좀 딴지를 좀 거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를 보험회사 나름대로 보험사기 혐의병원 이렇게 또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대요. 공개는 안 하지만 그리고 의심만 간다고 어떤 증거도 없이 물론 이제 뭐 예시는 좀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들이밀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 건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사례를 들이밀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이제 그 자동차 교통사고 당했을 때 차량 정비하는 곳 있잖아요. 정비사업자들. 그러니까 정비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언론에서 다루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한 정보는 뭐냐면 과잉 정비를 한다. 그렇죠. 정비요금 많이 받아먹으려고 정비하지도 않아도 되는데도 정비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정비 사업자들도 보험 사기 혐의 정비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지정을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대.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얘기죠 지금? 아니죠. 그렇죠. 국가 일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예요. 민간기구인데. 네.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거죠. 네, 위탁은 받았는데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마치 공적인 기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느낄 때도 네, 기구자, 아니 민간기구예요. 더 황당한 건 금융감독원의 사업비가 어디서 나오냐? 70% 정도가 사업비 한 70% 정도가 금융보험회사에서 나갑니다. 그럼 이용자를 위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죠. 돈을 주는 쪽으로 하겠죠. 보험사를 위하는 그런 기구로 운영을 해야 사실은 정체성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그러니까 보험 이용자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 영리보험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그 감독원의 사업비를 댄 쪽에 대한 어떤 그 정당한 행위인 거죠. 근데 보험 이용자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국민의 복리라든지 이런 것을 일조하기 위해서 정부기구가 출연한 그런 기구라고. 그렇죠. 출연은 했대. 실제 사업비 상당 부분을 그 금융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 받고 있어서 국가적인 보험사들이 결국은 국가가 국민 전체의 이득과 복리증진을 위한다기보다는 일부 보험사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앞장서는 꼴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맞는 얘기가 금융보험회사의 발전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허울이 좋은 얘기가 그 명분 자체가 뭐냐면 그 해당되는 업자들의 이익이 커지느냐 낮아지느냐 그 다음에 그냥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그렇죠.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까지도 충분히 저희 사생활 침해까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이에요. 금융감독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영리보험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금융감독원이 대신 해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 주체인 가입자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또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묵살하고 그건 안 해줘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답을 하면서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안에서 그렇다면 그 정보가 정말로 진짜 정보여서 그래서 법적으로 이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 법원에서 이제 그 형사적인 사건을 다룰 때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료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범죄 일람표 이런 게 만들어져요. 어느 순간 자기도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의지였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또는 십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당연히 주는 보험금을 차박차박 받아온 것 뿐인데 그때마다 정당하다, 합당하다고 하는 것들을 어떤 약관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 이배됨이 없이 받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또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받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보험회사 쪽에서 보험금을 이제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험 계약 좀 해지 좀 하자 뭐 이런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너 왜 계약을 해지하냐? 나 앞으로는 계속 아프고 이렇게 해서 병원 갈 일도 더 많고 해가지고 보험금도 더 받을 일이 더 생길 텐데 왜 해지하냐? 그럼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맞짱을 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도 있을 테고 그 순간까지 당연히 그 주체가 오른 보통은 이제 그러잖아요. 민사 사건이거든요.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것들은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에서는 개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실제로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계속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내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나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 쪽에서 계속 미루면서 지급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이건 사기 아닙니까? 라고 묻잖아요. 보험회사 쪽에서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그냥 민원이야.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사기냐고 물었는데 민원이라고 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분쟁은 민사 사건이지 형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합의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쌍둥이 합의를 했거나 해서 엄만하게 끝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계속 이제 보험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보험회사가 계속 사기를 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고발이나 뭐 진정이나 뭐 고소나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접수조차도 안 돼요. 보험권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사기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건들에 대해서. 그런데 반대로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 가입자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친다고 의심이 간다. 그러니 수사 좀 해주라 라고 하는 걸로 진정의 형태로 또 냅니다. 부정수급을 하는 의도가 타고나다. 몇 가지 이유를 막 있죠. 몇 가지 이유를. 그것도 아주 굉장히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증거는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다 발췌를 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준국가 시스템 안에서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만드느냐? 누가 하느냐? 경찰, 그 다음에 검찰, 수사기관에서. 보험회사는 그냥 앉아서 피해자의 신분으로 조서만 하나 꾸미면 돼요. 그럼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검찰은 이 권력의 신여, 권력의 좀 뭐랄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보험사의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민이 주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은 영리보험사에서 비용 드리는 거 있나요? 아무 비용 드리는 거 없어요. 그냥 진정서 하나만 작성해서 던지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물로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둔 그 자료를 붙여가지고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하면 돼요. 공무를 집행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의 직원처럼 결국은 보험사를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그렇죠. 보조를 고발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뭐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들 또는 마치 자기가 경찰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실에까지 들어가서 막 이렇게 심사한다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고 문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칭까지 하는 거죠. 마치 자기 보험회사 직원인데 뭐 그 경찰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하면서 의사들이 한 어떤 수술행위나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자기네가 막 다 들춰보고 이런 행위. 그런 경우가 드러날 경우에도 거의 처벌받거나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것들은 언론에서 발생했을 때 잠깐 다루고 그 다음번에는 문제 삼거나 드러내놓고 결과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말씀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거지만은 일반 이용자들한테는 잘 안 알렸던 그렇죠. 어떤 까닭은 사실은 그 보험사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사실은 보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정하게 되고 멈칫하게 되니까 그거 자체.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혹시 과거에 보험 가입하신 게 있으십니까?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나 이런 걸 당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험 계약을 좀 하나 해보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신다면 금융감독원에다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문서로. 뭐를 물어봐요? 문서로.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에 혹시 내 주민등록번호로 저장된, 수집되어 저장된 어떤 보험 계약 사항이나 보험금 지급 사항이나 이런 정보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들을 아주 상세하게 일체의 모든 정보,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그 나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하라. 나한테 보내주라. 요구하는 문서를 한번 보내보시는 거죠. 그럼 그 문서에 대해서 답을 다양하게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내더라도 답은 똑같을 거예요. 한번 모아보자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그래서 그 답에 따라서 이제 다시 또 재반론을 할 수가 있겠죠, 금감원에. 금융감독원 너는 왜 내 정보를 내 허락도 없이 보험사로부터 제공을 받았냐. 그리고 언제 받았냐. 그리고 받은 목적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지금까지 해왔냐. 라고 하는 부분들로 상세한 질문사항을 좀 담아가지고 보내면 금감원에서 뭐라고 답을 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음이 확인이 되면 그에 대해서 이제 고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보험 이용자의 시선이 금융감독원으로 다 쏠려버리면 금융감독원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금융보험회사의 그러니까 그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처럼 눈치 안 보고 했던 거를 이후에는 눈치 보면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다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선의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걸 기대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좀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일종의 소비자 운동, 우리 선생님은 이용자라고 보험의 경우에는 이용자인데 보험 이용자의 단체 뭐랄까 모여서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운동이 전무했다. 그렇죠. 거의 금융보험 쪽으로는 그런 금융보험 이용자의 권익을 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민 중심이라는. 국민 중심. 정부 중심이라든가 정치인 중심이 아니고 국민 중심에서 뭔가를 다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융보험 이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융보험 이용자 입장에서 금융보험을 받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보험의 서비스나 질이나 상품의 질 같은 게 훨씬 제고될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 금융하고도 다른 게 은행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게 보험이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한 그 기능 자체가 돈을 낸다는 의미는 타인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상호보조 기능. 그렇죠. 제가 이제 상호보조라는 단어를 좀 안 쓰는 게 뭐냐면 그것도 좀 뭔가 잘못된 적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보조라는 건 이제 옛날에 농촌이나 막 이런 데서 서로 계획 균형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서로 내가 어려울 때는 타인들이 날 좀 도와주고 또 타인들이 좀 어려우면 제가 좀 도와주고 이런 의미였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 영리보험사,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이 목적인 주식회사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낸 돈이 대부분이 보험사 주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이용자들,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자라는 표현을 안 해서 그렇게 이용자라고 하시는데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알기로는 보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전통사에서 상호보조에 기회를 했던 것처럼 내가 조금 한 숟가락의 밥은 나한테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거에서 십시일반에서 그렇죠, 예. 큰일을 당한 네, 사람한테 예. 몰아주는 네, 이런 예. 그렇죠. 1위는 네. 만인을 위해서, 예. 만인은 1인을 위해서. 그게 보험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는 맞아요. 네, 네. 맞는데 이 보험의 기능을 네. 가입자들끼리 나누지 않고 그 중간에 예, 보험회사라고 하는 형태가 끼인 거죠. 근데 그 보험회사도 형태가 주주의 이익을 인정해주는 주식회사 형태가 있고 주주의 이익을 빼버린 상호회사 형태가 있어요. 네. 그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사는 뭐 북유럽이나 그러니까 그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가 다 있어요. 존재를 해요.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회사가. 보험 원래의 네, 원래 맞게 그렇죠. 가입자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받고 하는 가입자들을 위해서 중간에 그 돈을 그러니까 모아주고 그 다음에 지급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보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험자의 형태가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입자들 모두에게 그 이득이 들어요. 그렇죠. 가정의 예. 수수료나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입자들이 모여서 그 한 사람한테 보험금 1,000만 원을 주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10만이 얼마 내면 되죠? 1,000원 내면 되나요? 계산이 숫자라고 나도 예예예. 예예예. 일단은 이렇게 모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10만이 두 배를 냈어야 되는데 못 낸 거잖아요. 그럼 부정선. 잠시 이해가 못 됐어요. 10만 명에서 한 사람한테 사고자 한 사람한테 보험금 얼마를 주자라고 했을 때. 그 한 사람만 사고가 일어나면은 10만 원 모인 게 다 갈 거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 두 사람한테 복수일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사고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험료는 현재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맞게. 그래서 일단은 예정된 어떤 수대로 보험료를 미리 냅니다. 그 다음에 결산을 해보니까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급된 거 빼놓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가입자들한테 다시 돌려주거나 아니면 야 보험금을 좀 더 높여도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 지급될 보험금을 좀 높인다거나 라고 정하는 것도 가입자들인 거죠. 그렇죠.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끼리 협동력 그렇죠. 협동력 형태. 그러니까 가입자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입자가 주체가 돼서 그렇죠. 보험료를 더 낼 거냐, 보험금을 더 줄 거냐, 아니면 그렇죠. 보험료를 다시 가져갈 거냐, 다 가입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리형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걸 뜯어버릴까? 그렇죠. 그래서 가입자한테 줄 돈에 대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일단 받아요. 그리고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이게 남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을 보험사 주주가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게 보험산업의 발전이에요. 주주의 이익이 어설프게나마 우리 이용객들이 아는 건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봐요. 그리고 거꾸로 그러면 이익이 남을 때는 주주가 먹었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그게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가입자들이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차익에 대한 부분은 주주의 손실로 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손해도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가입자들한테 다시 보험료를 인상해서 더 내게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보험사 주주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형태는 절대적으로 영리형으로 유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 주주들은 그걸 원하죠. 그리고 그 보험회사 주주들의 편에 서 있는 정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극심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주식회사 형태나 상호회사 형태나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뭔가 더 선택권이 부여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험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영리형 보험회사들이 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뜩 걸어서 못하게 막는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의미의 보험회사는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험회사,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보험금을 내는 사람과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수급을 받는 사람이 네. 이래저래 뺏기고 그렇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양자한테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보험 사기가 전 사회에 만연이 돼 있다. 전 사회에 만연이 돼 있다. 흉폭하고 강폭하다 막 하면서 정말로 보험금을 받는 그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인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다수인 것처럼 그러면서 보험 사기 범죄는 없애야 된다.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의 존립의 걸 만들기 위한 그렇죠. 그런 배경을 만드는 그렇죠. 배경을 만든 거죠. 자기들이 할 일이 사실은 할 일이 없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의 형태로서의 금융감독원이 할 일은 없는데 할 일이 마치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뭐냐면 보험회사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으로 인한 그 손해를 보험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안 물어주는 쪽으로 뭔가 규정을 만들고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봤던 금융감독원의 모습은 그 모습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글로는 뭐 보도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뭐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뭔가 산업 발전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험 이용자들 뭐 번익을 좀 보장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보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번익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그냥 그 보험 이용자 보호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쓰죠. 근데 그 보호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보험 회사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좀 설정을 해줘요. 요거는 좀 지켜라. 그리고 요거만 딱 지키면 어떤 손해를 보험 이용자들한테 입혀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게끔 해주겠다. 이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보호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질해서 슈퍼갑을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보호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보호라는 단어는 우리를 약자로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줄게 라고 하는 건데 그 해주는 행위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이런 쪽에 이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한테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가입자들한테 그거는 보험회사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지금 들으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살보험도. 요즘에 솔솔 뭐 그런 얘기가 언론사에서 어젠가 그제 그런 얘기 나왔죠. 삼성이나 교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뭐 이렇게 하고 제재받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교보는 안 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 이렇게 지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했냐라고 했더니 그 교보생명의 회장님 연임이 이제 최근에 결정이 도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왜 발생을 했느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특히 생명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주는 이유를 달아요. 어떤 보험금을 보험 약관에서 일반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걸 보면 이게 사망의 원인을 가리질 않아요. 그게 자살이든 재해든 그 다음에 질병이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망보험금 1억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재해로 사망을 하면 1억 자살로 사망하면 1억 그 다음에 질병으로 사망하면 1억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보험을 가입을 시켜서 세 종류의 보험료를 내게 했는데 사람이 죽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질병이 원인이 되고 재해가 원인이 돼서 두 가지 이유로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뭔가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중 보험료 받고 하나만 지급하는 조건인데 이렇게 이제 가한 보험료를 받아요. 그런데 보험약관에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에 뭐가 있었냐면 자살인 경우에는 계약하고 2년이 지나야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돼요. 그리고 그 2년 이후에 이제 그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살에 대한 거는 보험금을 재해가 원인이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재해의 기준으로. 그렇죠. 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사망하면 1억을 준다. 재해 사망을 하면 1억을 또 준다. 그러면 재해 사망일 때는 2억이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인데 자살을 할 때는 2억을 준다고 약간에 정해놓고는 그걸 일반 사망보험금 1억만 주는 걸로 계산을 해버린 거죠. 좀 어렵네. 이해가 되는 듯하면서도. 그러니까 재해 준한다고 했으니까 동일하게 일반 사망에다가 더해서 1억, 재해 사망보험을 2억을 줘야 되는 그렇죠.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망이라고 하면 재해든 질병이든 자살이든 다 지급이 돼요. 다 지급이 되는데 재해 사망 보험금만 따로 주는 조건을 또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반 사망 보험금에다가 재해 사망 보험금을 추가해서 줘야 되는데 자살인 경우에는 약관에 분명히 재해 사망 보험금까지 추가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정해놓고 실제적으로 자살한 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하니까 일반 사망 보험금만 지급을 하고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을 거부한 거죠. 어떤 카드를 되는 건가요? 그냥 우격 따지고? 까닭은 없고요. 처음에는 몰랐고요.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살일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걸로 약관에 정해져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보험회사의 답변은 뭐였냐면 약관 실수 이런 거예요. 한 회사에서 약관을 갖다가 정해놓은 게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그거를 따라쓰기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보험료는 그 자살 같은 경우는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받았고 그래서 자기는 재해 사망 보험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약관은 없지만 약관을 실수라고 얘기하면서 지급을 거부했던 건인데 그게 재밌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약관을 실수를 한 건 약관의 실수를 한 주체 측에서 그 약관의 실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적인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법부 자체가 굉장히 영리보험회사한테 친화적이에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도 우리의 법은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고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이 판단이 거기가 더 심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큰 돈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약간 실수라는 것도 이제 법원에서 인정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또 다른 소송을 통해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럼 보험 약관들을 지급하고 싶은데 어쩌지? 라고 나온 거예요. 그 어쩌지는 뭐냐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고일로부터 옛날에는 2년이었어요. 지금은 3년이지만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될 의무가 가입자한테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소멸시효라고 얘기하죠. 그 소송 기간이 포함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면서 소송을 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2년이 넘어서 이제 재판부 판결을 보고 이제는 약관들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 않냐 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면 이미 그 시기는 사고일로부터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 기간 재판 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재판 기간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날짜.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날짜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기간을 넘겨버린 거죠. 그 경우에는 그렇죠. 넘어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사고 난 때에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에 이미 접수를 했잖아요. 보험회사에. 보험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으니 이 보험금을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시오 라고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청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법에 의해서는 그 청구라는 의미는 우리가 늘상 보험회사에 뭔가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청구 행위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소송 기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을 안 해도 된다라고 판결이 대법원 사찰 판결이 나버리니까 어떤 회사는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냥 전에 다 지급을 해버린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교보 대한 삼성만이 버틴 거예요. 지금 대법원 판결 기다려보겠다라고 했다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지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뭔가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자꾸 했다고 언론에서 자꾸 비치죠. 제가 본 내용은 그게 아닌데 아무튼 제가 본 내용은 그게 아닌데 아무튼 강력한 제재를 한다라고 엄포를 놨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면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고심을 했다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만 좀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막 솔솔 나와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 것도 사실은 보험회사가 가입자들 대상으로 이미 사기를 친 거예요. 삼성, 대한교보 뿐만이 아니라 9개 생명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주요 슈퍼보험사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행태를 하잖아요. 똑같은 행태. 똑같은 행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뭔가 보험회사가 다 다르니까 행위도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을 할 때도 자기네들 영업 방식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고 다 다르니까 각자 다 좀 자기네들만의 뭔가 독특한 색으로 해서 이제 영업을 해서 기기량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내려고 이렇게 역할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급을 할 때는 동일하게 움직여요. 똑같이 너네 회사 어떠니? 우리 회사는 이런데 서로 상호 정보 공유